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영등포, 창동 등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총 2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주민 반발이 나옵니다. 선거 전 마지막 공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당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죄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여의도 벚꽃 통제 전날 밤인 어제 한강 곳곳은 술판이 벌어져 방역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천천히 가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상대 운전자를 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내달 초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리는 기간에 정의용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향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진압이 거세지면서 자국 시민의 철수를 명령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탈출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그리고 오늘은 지난 2월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1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잠시 뒤 기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당 선거를 돕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유 공장이 빠져나간 자리를 빌라가 채운 창동 준공업지역. 정부는 이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21곳을 도심 고밀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역세권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노후 저층단지 10곳에 LH와 SH 주도로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 5천호로 판교 신도시 수준입니다. 7월까지 토지주 10% 이상이 동의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 착수가 되는 곳은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사업 가속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토지주가 땅을 LH와 SH에 넘겨주는 방식이라서 주민들이 선뜻 동의할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수익성을 놓고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수익률을 확정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부는 이사 대책 이후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예정대로 현금 청산된다고 했지만 관련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는 투기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난 1년간 개발 예정지의 가격 급등 같은 투기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임유진 기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낡은 저층 건물들이 밀집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주민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미 외지 투자자들이 휩쓸고 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강의하면서 마치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투자자를 막 꽂아놨어요. 키가 2억씩만 붙어버린 거예요. 창동 준공업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 초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낡은 빌라도 1, 2억 원씩 뛰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그 법인들 통해 빌라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재키고 있어요. 지금 사재켰다 다시 되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들 지역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 정부의 말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조사하였으나 가격 급등 등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건물들이 다 들어섰는데 재개발을 어떻게 해요? 새 건물 너무 많은데 되겠어요?
LH 그 고급 정보들 갖고 있는 미리 더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땅을 다 사놓고 이런 것들 보고 금융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정부가 투기 차단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선 매수 문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을 꼼수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제 경질됐는데 민주당에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안 발의 직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5% 이하로 올리는 법안을 자신이 발의해놓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논의가 한창이던 시점에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겁니다.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안이 반영된 임대차 3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아마 이제 주임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데 법안 통과 한 달 전쯤인 7월 3일 박 의원은 본인 소유의 신당동 아파트를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전 계약 때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겁니다. 신규 계약이라 새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5% 상한을 주도한 대표 발의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싸게 계약한 것이라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못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남들한테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왜 자신은 9%나 올렸는지가 논점이라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야당에선 당장 박주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반성과 사과의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연이은 논란에 할 말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셋값 꼼수 인상으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경질됐다며 박주민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1일 1 내로남불 당혹스럽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률 회계사는 김 전 실장과 박 의원 모두 공적인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대표 발의를 하고서 본인조차 못 지킬 법, 위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 의원 논란이 보도되기 3시간여 전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나온 통렬한 반성이었지만 박 의원의 전셋값 꼼수 인상 논란에 빛이 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논란에 반성의 목소리까지 묻히고 있다며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파리가 아빠를 비빌 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조국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언급하며 민주당 말을 믿지 말고 조 전 장관의 말을 들으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4.7 재보궐선거는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젊은 층과 중도층 민심을 회복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당명이 없는 점퍼를 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곡동 땅 문제로 공세를 받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초기 해명이 부정확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없는 하늘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습니다. 정부 여당의 차가워진 표심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주거 문제입니다. 5천 명에게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이것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무인 슈퍼 AI 번역 등 청년들에게 추천한 미래 산업이 청년 일자리를 되려 없앤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시대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김영춘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의혹 덩어리 후보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믿고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김영춘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만. 오세훈 후보는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이 불거진 초기 자신의 해명이 부정확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다라는 표현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해명할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쓴 겁니다.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다만 거짓말을 한 적은 없고 시장 시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이익을 본 사실이 없다며 여당의 네거티브로 처가가 초토화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 마포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주셔야 이 정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부산을 찾아 박형준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치러졌던 총선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선거 분위기에 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이 사라졌고 야당은 보수 대신 야권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국 중도층이 얼마나 선거를 하러 나올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찍을 것인지에 선거 결과가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차정성 기자가 달라진 선거 분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저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뿐만 아니라 그 숨결까지도 익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런 문재인 마케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가 임대료 인하 등 공약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해온 그간 민주당 현수막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이라 했던 박 후보는 최근엔 정부 정책과 거리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딛고 사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총선 단골 메뉴였던 보수 결집이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책자형 공보물에는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내용이 전면부에 등장을 합니다. 현수막에도 보수 결집보다는 야권 통합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경쟁 상대였던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유세 합류도 국민의힘 전략 변화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제 내일 이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구간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오늘도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부산 선거 모두 야당 후보들이 비슷한 추세로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표심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변수로는 어떤 게 있을지 최원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9일 30일 조사돼 오늘 발표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55.8%, 민주당 박영선 32%로 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박 후보를 앞섰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진행되던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격차가 4.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51.1%, 민주당 김영춘 32.1%로 역시 박 후보가 앞섰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까지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80%를 넘었지만 각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나설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모두 50%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선거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투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통상적 재보선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 후보에게 더 쏠려 있는 중도층 표심이 선거일까지 유지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선거 막판 막말이나 과도한 네거티브 공방도 표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여성단체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왜 하죠? 라는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런 문구들을 왜 못 쓰게 하는지, 야당의 주장대로 편파적으로 볼 소지는 있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의견을 거친 거냐, 사무처장이 결정한 거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선관위하고 다 협의해서 협의한 근거 내놓으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4.7 보궐선거 관련 선관위 결정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선관위는 최근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같은 시민단체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궐선거 왜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라는 겁니다.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보궐선거 비용 혈세 824억 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피켓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죠. 논란이 처음은 아니죠. 서울택시 150대에 붙였던 선관위의 투표 동료 홍보물. 홍보물 색상이 민주당의 파랑에 가깝다고 야당이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빛, 각도 등에 따른 인식 차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총선 홍보물에선 배우가 든 분홍 장미꽃이 야당의 빨강과 유사하다는 민원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흑백 처리한 적이 있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투표할 거야라는 문구를 사용하려 하자 국민의힘 후보의 기호 2번을 연상시킨다며 불가 판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홍보물을 연상케 하는 주민센터의 마포 1번가 홍보물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가리라고만 했고, 유료 콘텐츠 업체의 민주야 좋아해라는 버스 광고도 자진 철거 전까지 선제 조치는 없었죠. 선관위는 이딴 문구 불어가 정치적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걸 안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저희는 현행 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야당의 괜한 트집 잡기인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만한 결정인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집에 있기 어려운 봄 날씨에 선거에 백신 접종은 더디기만 해서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이 교회에선 닷새 동안 교인과 가족 등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올 들어 최근까지 발생한 이런 종교시설 집단 감염은 모두 47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1,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특히 이달 중순부터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내배 공간보다는 각종 소모임의 공간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일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세종시에선 관내 4개 학교에 걸쳐 학생과 교사 등 13명의 확진자가 나와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유흥업소와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부산시는 거리 두기 격상과 유흥업소 영업 제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으로 높아져 지금 감염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앞으로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204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황병주입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 대신에 검사 대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매달 한 번씩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만 검사를 강제하느냐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6일 보육교사를 시작으로 원아와 그 가족까지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교사에서 시작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집단 감염은 전체 36건 가운데 75%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매월 한 번씩 선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다 위험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월 1회 정도는 좀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조리사 등 다른 종사자나 원아, 그리고 유치원 교사 등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만 코로나 검사를 한다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코로나를 조금 예방할 수 있을까? 같은 의견을 가진 한 보육교사는 청와대에 반대 청원글까지 올렸습니다. 보육교사만 검사에서는 감염 차단이 미흡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골자인데 하루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전수검사를 놓고도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올해는 벚꽃이 좀 일찍 피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주변 윤중로 일대도 벌써 벚꽃이 만개했는데 아쉽게도 그러나 올해는 벚꽃 구경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통제됩니다. 어제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특히 밤늦은 시간 한강공원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어젯밤 한강공원을 나가봤습니다. 어젯밤 11시 벚꽃이 활짝 핀 여의도 윤중로 아래 한강둔치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밤 10시 이후 착석 금지를 알리는 경고판이 무색하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야외 테이블마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테이블 위엔 술과 배달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현수막도 무용지물. 5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술자리는 자정이 지나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벚꽃길 교통통제가 시작된 오늘 여의도 윤중로엔 출입자 단속을 위한 컨테이너 상황실에 방호벽이 세워졌습니다. 벚꽃길엔 이렇게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막는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영등포구 측은 심야 시간대 거리두기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감안해 다음 달 12일까지 24시간 현장 안내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윤중로 일대 음식을 파는 노점상 진입도 불허할 방침입니다. 영등포구 측은 다음 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에 한해 1시간 반 동안 관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내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2분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백신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2차 접종에 쓰려고 비축한 백신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쓰거나 2차 접종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에 왜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당장 다음 달 들여오기로 한 백신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4월 내 도입이 최종 확정된 백신은 이 화이자 50만 명 분량, 그리고 이번 달 들어오기로 했지만 이 4월 셋째 주로 도입이 연기된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1만여 명 분량, 이렇게 모두 71만여 명 분량입니다. 얀센 백신 50만 명 분량도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4월이 될지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자, 얀센이 빨리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백신 도입량이 120만 명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백신 수급이 왜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겁니까? 일단 이 전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는 인도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이 백신 수출을 제한한 여파가 큽니다. 이 때문에 3월에 들어올 백신이 4월에 들어올 백신이 연쇄적으로 그 도입이 늦어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 4월부터 도입이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0만 명 분량에 대해 방역당국은 가능하면 이 5월 공급을 예상한다면서도 변동, 즉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더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모두 이른바 백신 봉쇄령 이것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같은 해외 변수가 없었더라도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실제로 도입된 백신은 오늘까지 134만여 명분, 또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755만 명분으로 다 합쳐도 채 900만 명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소 311만 명이 맞을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하는데요. 이 중 도입이 구체화된 건 얀센 50만 명 분량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백신도 부족하고 또 도입이 확정됐다고 했던 이 755만 명분도 언제 들어올지 지금 좀 불투명하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정부가 당초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겠군요. 네, 일단 방역 당국은 2차 접종으로 비축한 백신을 1차 접종에도 쓰면서 이 접종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시기를 1차 후 12주 뒤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이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차 접종 시기에 백신이 있느냐는 점이겠죠. 예. 만약에 12주가 지난 이후에도 백신 수급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1차 접종 이후에 불안전한 면역 상태로 한동안을 지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윤 기자 설명을 종합해 보면 11월 집단 면역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또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 변수까지 있다면 고통이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마음 준비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천천히 가거나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상대 운전자를 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동안의 몹쓸 행적은 블랙박스에 남겨졌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계속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따라갑니다. 누구한테 그러는데? 우리한테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앞차를 앞질러 가로막더니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잘못했는데요? 오늘 뭘 잘못했어? 아니 왜 안 가고 뭐 하는데 왜 브레이크 밟는데? 이 친구가 죽어 지금.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장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했습니다. A씨의 보복운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달리던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뒤 폭언을 하고 지난달에는 상대 운전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성격 탓에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갑자기 자기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성범죄로 10여 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30대 남성이 불과 2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지만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내의 한 주택가입니다. 어제 낮 4시 20분쯤 한 원룸 건물 안 계단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A씨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2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성범죄로 10여 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가 평소 자주 다니지 않는 장소 등을 이동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위치 정보가 보호관찰소 등으로 전달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A씨의 집 근처이다 보니 전자발찌가 재구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있어도 막 번지도 일으키잖아요. 전자발찌도 그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재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일상 정보에 대한 사전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이동 상황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빅데이터의 형태로 일상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성범죄 재범 방지라는 취지에 맞도록 전자발찌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가 예식업이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서 예식장 업주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부분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강북의 한 예식장입니다. 항상 북적이던 이곳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부터 가끔 있는 주말 결혼식 외에는 돌잔치, 세미나 등 주중 행사가 뚝 끊겼습니다. 한 70% 정도가 매출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유지도 어렵고 이제나 나아질까 저제나 나아질까 계속 빚을 내서 지금. 빚을 내 월급을 주고 직원도 줄였지만 매달 1억 원이 넘는 임대료에 직원 월급, 전기세 등 최소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3, 4억 원입니다. 예식업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인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비현실적인 매출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식장은 10억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단 한 곳도 10억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된 수도권 예식장 180곳 가운데 단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수도권 예식장은 34곳. 올해 서울만 예식장 4곳이 폐업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란 거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라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식장 현실도 모르는 탁상 행정이 존폐 위기에 놓인 예식업계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른바 따상이라면서 이 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한 새내기 주들이 상장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은 상황인데 과도한 공모주 열풍에 기댄 묻지마 투자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청약 경쟁률 335대 1, 약 6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면서 공모주 기록을 갈아치웠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하루에만 4% 넘게 빠지며 12만 원대에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일 첫 거래가였던 13만 원을 밑돌며 최저가를 찍은 겁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뒤늦게 이 종목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성급한 투자를 후회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명 따상을 기록하며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3배 넘게 오른 카카오게임즈는 한 달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고 BTS 소속사인 빅히트도 상장 직후 공모가 대비 2배까지 올랐다가 보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연속 상한가인 따상 상상을 친 SK바이오팜은 21만 7천 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상장의 첫 거래가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따상 테마주와 같은 그런 방식의 투자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유망한 회사의 공모주라고 하더라도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샤오미까지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기업들이 너도나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건데요. 다른 중국 기업 역시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어서 향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샤오미의 창업주 레이진 CEO가 새 사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이진은 1,08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8조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전기차 사업에 1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가장 큰 사업 기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애플에 이어 샤오미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세계 스마트폰 3대 기업 가운데 삼성만 제외하고 모두 참전하게 됐습니다. 기계부품은 잘 손을 못 댔었는데 그동안에 쭉 해온 전기전자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차 조립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중국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바이두도 지리자동차와 손을 잡고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등 중국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 전기동력차 판매량은 약 294만 대로 1년 전보다 44.6%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거대 IT 업계가 뛰어들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 공수처 둘 중 어디서 재판에 넘길지를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다시 검찰에 맡긴 만큼 검찰이 기소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사무규칙을 만들어서 수사는 검찰이,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사무규칙을 만들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판사와 검사, 고위경찰관 범죄의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해야죠. 해당 규칙대로라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영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맡게 됩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검찰이 수사를 완료해 공수처로 보내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기소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고위공직자가 수사를 받으면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로 출석한 뒤 다시 제주경찰로 호송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단 겁니다. 공수처는 사무규칙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 역시 갈수록 위태롭게 보입니다. 이틀 뒤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만나서 동북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비슷한 시각에 중국으로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중국이 우리 외교장관을 초대한 장소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달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충돌한 뒤 이루어지는 회의인 만큼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을 겨냥한 안보 공조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회의 기간인 오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동맹의 그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그 입장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푸젠성 샤먼시는 미중 간 갈등 이슈가 큰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 중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우리 정부가 위태로운 외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그 속에 하나 끼워 맞추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비한 중국의 어떤 대미 견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불참하는 걸 공식화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지금까지 520명 넘게 숨졌습니다. 군부는 민주화 시위를 도와주는 소수민족들도 탄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 반군부 전선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내전 조짐으로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알손을 잡고 생필품을 짊어진 피난 행렬이 이어집니다. 미얀마 군부의 공습을 피해 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인데 국경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군부의 만행은 막가는 수준입니다. 민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시위대를 향해선 전쟁 때 쓰는 로켓 추진 유도탄까지 발포했습니다. 군부가 운영하는 사업장과의 거래를 끊게 했던 미국은 이참에 교역 자체를 완전 중단시켰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가족까지 모두 철수하라는 소개령도 내렸습니다. They don't want to live under military rule, and that is evident from what we're seeing and hearing and witnessing every single day. 노르웨이 외교부는 상황이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미얀마를 떠나라고 촉구했고 우리를 포함해 주요 국가들도 자국민들의 귀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이 반군부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결집하면 총 병력은 7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정부군과의 내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시아계 정오 범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정오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특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뉴욕 한복판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무참히 폭행한 흑인 남성.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안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보안 요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It was shocking to see elderly being kicked like that and punched like that. Lately, I've been carrying a pepper spray all the way around here. 증오 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신술 학원이 인기를 끕니다. The past 2 weeks, it's been, I would say, quadruple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며 이런 공격은 잘못됐고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증오 범죄 사건을 엄중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DOJ is taking steps to strengthen hate crimes data reporting on AAPI violence, improve law enforcement training so that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can better identify anti-Asian bias. 연방수사국 FBI는 범죄자료 웹사이트에서 증오 범죄를 추려내 별도로 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중국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동물원입니다. 사자 우리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개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동물원 측은 안내판을 제때 바꾸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해명이지만 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조롱도 이어집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동물원입니다. 아프리카 사자를 전시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인기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성격이 온순해 맹인 안내견으로 각광받는데 엉뚱하게도 사자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这些东西怎么说呢？没法给孩子一个解释，有点毁三观嘛。 이 영상은 SNS를 타고 급속히 퍼졌습니다. 동물원 측은 원래 사자울이었다며 편말을 교체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싸늘합니다. 동물원이 이처럼 엉뚱한 전시를 한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후베이성의 동물원에서는 늑대로 소개한 우리의 멀쩡한 개를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공원 측은 경영난을 겪던 동물원이 늑대가 죽으니까 개를 넣어둔 것 같다며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서울의 대형 외벽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나전칠기가 새겨졌습니다. 미디어 아트가 만들어낸 모습인데요. 임서인 기자 리포터에서 감상하시죠. 봄의 기운을 품은 따뜻한 색들이 아름다운 꽃의 형상을 이루며 공면을 따라 넘실거립니다. 220m에 이르는 서울 DDP 외벽이 대형 캔버스로 변신했습니다.
남산, 광화문, 한강 등 서울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10,000여 장의 사진을 학습한 AI 알고리즘이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연출하는 겁니다. 전통 한옥이 화면을 가득 채우다가 이내 여러 조각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영상이랑 좋은 음향 같은 거 틀어주셔가지고 되게 뮤지컬이나 영화관 되게 입체적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지금까지 선보였던 라이트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내부에 마련됐습니다. 서울라이트 미디어 작품들이 찰나의 순간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오랜 기억 속에서 지속될 수 있어서 낮에도 상설로 항상 볼 수 있는. 스마트폰 324대의 화면이 서책과 문방사후를 그린 18세기 회화 작품, 책가도를 만들고 알록달록 단아한 보자기와 멋스러운 나전칠기가 미디어월에 길게 펼쳐집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 미디어 아트가 인천공항 입국장을 장식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완성된 미디어 아트가 전시장 넘어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배구 여자의 김연경의 올 시즌 파란만장했죠. 최악의 상황에서 빛난 리더십은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김연경의 다음 목표는 뭔지 장동욱 기자가 물었습니다. 코트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배구 제왕 그 자체였던 김연경. 처절한 5세트 혈투가 패배로 끝나는 순간 후배들을 담담하게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넘어가.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을 저지한 건 숙적 GS 칼텍스였습니다. 호버컵, 정규 시즌, 챔프전까지 여자 프로배구 최초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김연경은 올 시즌 모든 걸 바쳤습니다. 이재영, 다영 쌍둥이가 학교 폭력 사태로 이탈한 최악의 상황. 손 부상을 안고도 힘을 챔프전까지 올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경은 이제 흥국생명에 남느냐 떠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외 여러 팀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단은 다가오는 올림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한 부분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올림픽이 많이 기대가 돼요. 다 같이 또 잘 준비해서 저희가 이루고 싶은 메달을 꼭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보다도 값진 감동을 선사한 김연경. 이젠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Mother knows best. Listen to your mother. It's a scary world out there. Mother knows best. 오랜 세월 갇혀 살던 공주 라푼젤이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계모가 펄쩍 뛰죠. Gullible, naive, positively grubby, ditzy, and a bit, well, vague. You are not leaving this tower, ever! 애니메이션 라푼젤은 고전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한 심리 용어 가스라이팅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남녀 관계나 상호 관계, 유사 종교에서 불안과 공포로 상대방 심리를 조종해 지배하는 행태를 가리키죠. 가스라이팅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비유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좋은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고 변명하고 간단한 결정도 하기 힘든 정상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차관급 고위공직자인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 한미 관계를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한 책을 냈습니다. 부모가 엄한 자녀, 사이비 종교 무리처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합리적, 자율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예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이며 미군 철수는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해방자라기보다 점령군이었으며 한국은 한미 동맹에 중독됐다고 했습니다. 문정인 전 대통령 특보는 책 추천사에서 보기 드문 역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장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책을 발표한 어제 북한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가 미국의 강도 같은 주장을 신통하게 빼닮았다는 거죠. 언뜻 김 원장의 논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김여정은 2주 전엔 한미훈련을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태생적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반박은커녕 통일부가 한미훈련이 군사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김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가스라이팅입니까? 그는 지난 2차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거쳐 외교관 교육기관이자 외교안보정책연구기관의 수장에 기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그의 주장과 신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누구에게 중독됐는가 였습니다. 올봄은 벚꽃도 유난히 빨리 찾아왔는데요. 기온은 벌써 초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22.9도까지 오르면서 5월 초순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는데요. 약간 덥게까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이 동풍이 불면서 선선하겠고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 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났군요. 3월 31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